요즘 강감찬이 대세입니다. 강감찬은 다 아시는 것처럼 장군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문과에 급제한, 그것도 장원 급제한 문신이었다. 뭐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전쟁도 무신이 나가지 않고 문신이 지휘하네? 고려는 좀 이상한 나라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고, 이런 생각이 이제 무신난이 왜 일어났나, 무신에 대한 차별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사례로 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어쨌건 문신이었다. 그런데 또 훌륭한 장군이었다. 뭐 문무겸비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한국사에서 몇 대 명장을 꼽아라. 뭐 3대, 5대, 10대 다 들어갑니다. 물론 3대 명장이니까 10대 명장에는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한국사의 3대 대첩 꼽으라면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강감찬의 귀주대첩, 이순신의 한산대첩 뭐 이 정도를 꼽게 되죠. 우리 3대 이런 거 꼽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뭐 임진왜란의 3대 대첩 뭐 이런 것도 꼽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고 아주 큰 승리를 거둔 장군이고, 이렇게 해서 이름이 알려져 있죠. 지금은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강감찬 장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록,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그 자료가 한 줌이에요. 고려 초기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기록은 고려사의 열전입니다. 고려사의 강감찬의 전기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간략하게 실려 있고요. 여기에 열전에는 없는 내용이 고려사 세가에 실려 있기도 하고, 또 고려사 저료에도 있고, 또 아주 드물지만 강감찬 개인이 아니라 강감찬과 거란의 전쟁을 다룬 부분에서 거란 측의 기록, 중국의 요사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도 부분적으로 실려 있어서 강감찬 열전을 기준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들은 전부 모아서 강감찬의 전기를 재구성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해야 할 텐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고 어디부터는 모르는 것이다 라는 이 선을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1000년 전에 또는 수백 년 전의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3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걸러진 것만 내가 아는 것이고, 또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 있는 것만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1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는 기록이 있어서 알 수 있고, 그 이상은 이거 기록이 없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알지?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면서, 특히 사극 같은 경우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어디까지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인지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사 강감찬 열전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감찬의 첫 이름, 그러니까 강감찬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거고, 그 전 이름이 강은천이고 금주 사람이다. 금주는 지금 어디냐면 서울시 금천구의 그 금자예요. 금천구, 이 지역 사람이라는 건데, 물론 지금의 금천구 지역은 아니고 고려 초의 금주의 영역은 아마 지금 금천구보다 훨씬 더 넓었을 겁니다. 이 금주의 다른 이름이 시흥이거든요. 고려 성종 때부터 이 지역이 시흥이라고 하는 별호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시흥 구은 일대까지 퍼지는 이런 넓은 지역이죠. 여기 어딘가에서 태어났다는 것이고요. 오대조 강여청이 신라에서 이주해서 시흥군에 살게 됐는데,
이곳이 곧 금주이다. 시흥군과 금주가 같은 곳이다. 이런 말이죠. 아버지 강궁지는 태조를 섬겨 삼한벽상공신이 되었다 해서 고향과 조상들에 대한 간단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감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언제 태어났는가 하는 생년인데요. 우리 옛날 사람들 다 몇 년도에 태어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저 사전에서 인물 찾아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생몰년을 다 기록해 놓는데 역사 기록에는요, 이 생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뭐 왕자 정도 되어야 언제 태어났다 이런 말이 나오고, 대부분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는 정말 이 아기가 유명해질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기록해 놓지 않고 유명해진 다음에 세상을 떠나면 그때 누가 죽었다 하면서 뭘 기록을 해 놓느냐면 향년, 몇 년을 살았다. 그 죽을 때 나이를 기록해 놓습니다. 이걸 가지고 역산을 해서 생년을 계산을 해내는 거죠. 강감찬의 경우에는 1031년에 죽습니다. 그래 놓고 연 84 그래 놨어요. 그러니까 향년 84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1031에서 84를 빼요. 그 다음에 더하기 1을 하게 됩니다. 왜 더하기 1을 하냐면 우리 흔히 이야기하던 우리 나이로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고 죽을 때 84살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31 빼기 84 더하기 1을 하니까 948년에 태어났다 라고 하는 사실이 나오게 되는데, 강감찬을 뭐 이런 설명을 할 때 계속 따라다니는 게 강감찬의 나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948년에 태어난 것이 분명하다. 자, 이것부터 확실하게 해두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까지 하면 TMI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강감찬의 이름을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요 가운데 있는 글자, 요 글자 우리 많이 안 쓰는 글자죠. 요것이 감으로도 읽히고 한으로도 읽힙니다. 한단이라고 하는 중국의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그 전국시대 조나라의 수도였던 곳인데요. 그 지역을 한단이라고도 하고 한땅이라고도 해서 조나라 서울 한자라고 불리는 요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감찬의 이름이 강감찬일지 강한찬일지 이거 사실은 분명하지 않아요. 고려 초에 강감찬이 살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는지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데 우리는 이제 주로 강감찬으로 통일해서 부르고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이렇게 합의합시다 하는 경우도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TMI겠죠? 네. 금주는 그 고려 초에 지명이고, 벼로는 시흥이고, 지금의 서울시 금천구 지역이었고, 오대조 강여청이라고 하는 분은 오대조면은 현조라고 부릅니다. 현조는 말하자면 고조 할아버지보다 한 대 더 위가 되는 거죠. 사료에 나오지 않아요. 이 기록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강감찬의 생년으로부터 역산해서 올라가면 대체로 850년에서 900년 사이에 활동하지 않았을까. 대체로 한 9세기 정도. 이때면은 신라 말 정도가 되고 막 지방에서 호족들이 일어나고 후삼국이 만들어지고 직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라 하대라고 부르는 요 시점인데, 이때 무슨 일인가로 경주에서 이 금주로 이주를 해온 거예요. 경주에서 편안히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주해올 이유가 없죠. 거기서 무슨 일인가 있어서 또는 어떤 큰 뜻이 있어서
이주를 했을 거라고 추측은 되는데 무엇인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살다가 아버지 강궁진이 태조를 섬겨 삼한벽산공신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신라 말 고려 초에 지방 호족들이 태조 왕건에게 귀부하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상황을 귀부한 사람 입장에서 표현을 한 겁니다. 금주에 호족으로 살고 있던 이 아버지 강궁진이 태조에게 귀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태조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후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삼한벽산공신의 책봉이 된 겁니다. 태조가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하고 4년 뒤인 940년에 대대적인 공신책봉을 하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흥사라는 절을 새로 짓고 거기에 공신당 건물을 만들어요. 그래놓고 삼한공신의 얼굴을 공신당 동서쪽 벽에 그려넣게 했다는 거거든요. 얼굴이 그려진 이 공신을 벽상공신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태조를 도와준 공신 가운데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공로를 인정받는 공신을 삼한벽상공신이라고 하는데 누구예요? 강감찬의 아버지 강궁진이 바로 그런 공신이 됐다는 이야기죠. 태조에게서 이 삼한공신의 책봉을 받은 사람은 한 3,2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3,200명 정도의 공신 가운데 공신당의 얼굴이 그려질 정도의 몇 안 되는 중요한 공신 가운데 하나.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자, 태조가 이렇게 지방의 호족들을 우대하면서 한 가지 해준 게 있잖아요. 저 본관제 이야기할 때 이 설명을 했는데 성씨를 내려주잖아요. 이게 나중에 토성이라는 이름으로 조선 초의 세종실록 지리지 같은 데에 수록이 되는데 금주, 이게 조선 초에는 금천현으로 이름이 바뀝니다만 이 금천현의 토성을 쭉 조사해 보면 이씨, 조씨, 강씨, 장씨, 피씨, 계씨 이렇게 6성이 있습니다. 이 강씨가 바로 강감찬의 아버지 강궁진에게 주어진 성씨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금주 강씨 또는 금천 강씨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강감찬의 출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별 떨어진 이야기죠. 세상에 전하기를 한 사신이 밤중에 시흥군에 들어왔는데 큰 별이 인가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을 시켜 알아보게 했더니 마침 그 집 부인이 아들을 낳았다. 이 사신이 마음속으로 이거 참 기이한 일이다. 이 뭔가 큰 인물이 될 아이가 태어났구나. 이런 예감이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돌아와 길렀는데 그가 바로 강감찬이었다. 자, 한번 재구성해 볼까요? 이 사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온 사람을 사신이라고 많이 부르지만 꼭 그 사람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왕이 어떤 인물을 주어서 지방으로 보내는 관리도 사신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이때 나오는 사신은 중국에서 온 사신이 아니고 개성, 서울에서 지방으로 파견된 관리라고 봐야 될 텐데 이 사람이 시흥군에 온 겁니다. 시흥군, 지금 저 금주라고 했던 바로 거기죠. 여기를 와서 기이한 장면을, 아주 특별한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별이 어떤 집으로 떨어지더라 하는 거죠. 마치 별이 그 집으로 들어온 것 같은 뭐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누구예요? 이 아이가 바로 그 별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참 크게 될 거야 해서 그 다음이 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강감찬은 지금 낙성대가 있는 시흥군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개경에서 자란 겁니다. 서울 사람으로 자란 건데 지금은 뭐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데리고 가서 잘 교육시키고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과연 고려시대에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을 서울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문제였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본관제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한번 했는데요. 고려시대에는
자기 본관지를 떠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강감찬의 본관은 금주잖아요. 금주에서 서울로 가게 되는 건데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일까? 그런데 유사한 사례가 있어요. 시기도 비슷합니다.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주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주좌의 열전이 고려사에 있습니다. 그 열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주좌는 경주 사람이다. 경주가 본관인 사람이에요. 가세가 단미했다. 이건 뭐냐면 그 집안이 번족하지 못하고 부유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를 가리켜요. 하지만 어려서부터 총명했다. 좌복이야 관직에 있던 이성공이라는 사람이 동경 유수로 가서 동경, 그러니까 경주의 지방관이 된 거예요. 한눈에 큰 그릇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얘는 크게 되겠다 해가지고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이주좌를 서울로 데리고 가서 국학에 입학시켰다. 그랬더니 과연 목종 때 과거에 급제했다. 강감찬하고 똑같은 경우죠. 이때는 데리고 간 사람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만 강감찬은 그런 이름이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서울에서 자랐다. 그런데 이게 누가 데리고 갔는지를 모르니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또 몇 살까지 키워졌는지도 모르겠고 그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TMI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서울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서울로 올라간 사람은 본관은 자기 원 본관을 유지하고 호적은 서울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주민등록은 서울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관이 지방에 있고 호적이 서울로 올라간 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왕경인, 서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서울 사람은 본관이 개경인 사람들이 아니고 본관은 지방인데 어떤 이유로 뭐 자기가 필요해서 올라오겠죠. 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상경, 유학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았을 텐데 이런 사람들을 서울 사람이라고 불렀다. 네, 좀 넘치는 정보가 됐습니다. 자, 강감찬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딱 한 문장 나와요. 어려서부터 공부를 좋아하고 뛰어난 지략이 많았다. 그런데 나중에 좀 크게 되는 사람은 어릴 때 다 이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그냥 해준 칭찬인 것 같아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저만 해도 공부가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해야 되니까 그냥 했을 뿐이고 지금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뛰어난 지략이 어릴 때 지략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얘기로 패스. 그 다음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인데 성종 때 갑과에서 장원으로 뽑혔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성종 때 과거에서 장원으로 뽑혔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걸 고려사의 다른 세가나 또는 지 가운데 과거를 실시한 기록을 쭉 남겨놓은 선거지라고 하는 곳에서 찾아보면 성종 2년 983년 12월에 여러분이 또 아는 사람이죠. 최승로가 주관한 과거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감찬이 장원으로 뽑힌 거예요. 그런데 몇 사람 중에 1등을 한 걸까요? 이때 선발한 과거 급제자가 모두 3명입니다. 3명 중에 1등을 한 거죠. 3명 중에 1등, 2등, 3등보단 낫습니다만 뒤에 과거 제도가 정비되면 33명을 뽑게 되는데 33명 중에 장원과는 어째 좀 다른 느낌이죠. 어쨌거나 최승로와 이래서 이제 만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때 강감찬의 나이가 36살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사신의 손에 끌려서 서울로 올라와서 36년 동안 서울에서 계속 공부를 하다가 장원급제를 했다는 건데 이 36년 동안의 기록이 공부를 좋아하고 뛰어난 지략이 많았다. 이 한 문장밖에 지금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과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는 고려 광종 때 처음 실시됐습니다. 과거가 처음 실시된 것이 서기 958년이고 강감찬이 장원급제한 것이 983년이니까 몇 년 만이죠? 25년 뒤가 되고 이 25년 동안의 과거가 모두 12회, 12번 실시가 됐습니다. 12번 과거에서 합격한 사람이 한 38명 정도? 그 정도예요. 40명이 좀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광종 때 과거가 실시된 뒤부터 강감찬이 장원급제할 때까지 과거급제자가 굉장히 희소했다. 굉장히 적었다는 거죠. 정말 선발된 인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뜻밖에도 강감찬이 과거에 급제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 하는 기록은 전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36세, 36살에 과거에 급제했는데 그 다음 기록은 언제 나오느냐면 여러 차례 승진해서 예부실황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감찬이 예부실황으로 있었던 시기는 서기 1009년입니다. 983년에 급제를 해서 예부실황으로 재직한다는 기록이 나오는 것이 무려 26년 뒤예요. 그러니까 이 26년 동안의 기록이 또 없는 겁니다.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 36년 기록 없고 과거 급제했다는 기록 하나 딸랑 나오고 또 26년 기록 없고 그러면 앞뒤로 합치면은 몇 년 동안의 기록이 없는 거예요? 61년 동안의 기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강감찬은 전부 61세, 61살 이후의 이야기들이에요. 61살이면 환갑이에요. 환갑 지난 강감찬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참 드물어요. 과거 급제가 36이면 남들보다 조금 늦었다고도 할 수 있고 하지만 61살이 넘어서 어떤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다? 이거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그래서 이거 나이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할 법도 해서 제가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강감찬의 생년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생년은 이거는 틀림이 없다. 자, 이 61살의 기록이 뭐냐면 예부실황이 되어서 과거를 주관했다는 기록입니다. 이제는 과거 시험 출제하고 채점하고 이런 거 누가 해야 되잖아요. 이걸 처음에는 누가 했냐면 과거제를 실시하자고 건의했던 쌍기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자기가 1회, 2회, 3회 시험까지 주관을 해요. 출제하고 채점하고 이걸 한 거예요. 4회는 조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5회부터는 왕융이라는 사람이 과거를 정말 독점 출제합니다. 요즘 같으면은 카르텔이라는 말 나올 법도 해요. 5, 6, 7, 8회 왕융. 9회만 빼고 11회 왕융. 12회는 아까 강감찬이 급제한 그거잖아요. 이거는 최승로를 비롯한 시험 출제한 사람이 무려 4명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집단 출제를 한 거죠. 그리고 다시 13회부터 다시 왕융. 그래서 왕융이라는 사람이 무려 12번을 과거를 주관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기에는 과거 시험을 출제하고 채점하고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이제 관직이 올라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관직도 오르고 하면은 다시 이제 자기가 그 일을 이렇게 물려받아서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몇 사람이 이렇게 독점적으로 과거를 주관했다라는 건데 자, 이제 강감찬도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니까 공부를 했을 거잖아요. 이때 과거 시험의 과목은 뭐냐면 시하고 부예요. 문장입니다. 시를 짓고 부라고 하는 것도 문학의 한 장르거든요. 이걸 짓는 거예요. 적벽부 같은 그런 게 이 부의 한 작품이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시무책이라는 걸 시험 볼 때가 있습니다. 시무책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시급한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어쩌면 좋겠느냐, 너희들의 의견을 말해봐라. 뭐 이래가지고 어떤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이런 과목입니다. 그런데 시문책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대체로는 시하고 부를 가지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문학적인 소양, 문장 짓기를 잘하는 사람이 관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강감찬도 그래서 관리가 된 사람이죠. 그리고 과거에 급제한 지 26년 뒤에 이제는 주관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걸 이제 좀 어려운 관직 이름인데 지공거라고 해요. 지공거가 되어서 사람을 뽑았다. 이때가 현종 즉위년간이에요. 그러니까 강감찬의 일생에서 과거에 급제한 게 성종 초고, 그 이후 현종 즉위한 다음까지 기록이 공백이니까 성종 때와 목종 때 기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때는 고려가 국가적으로 어떤 시기냐면 유교가 정치 이념으로 막 도입되던 시기예요. 왜 우리 그거 외우잖아요. 성종 때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건의했는데 시무 28조의 뭐 주된 내용은 뭐 이러저러한 일이지만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는 유교 정치 이념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였다는 건데 유교 정치 이념이 막 받아들여지고 유교의 본고장이죠. 중국으로부터 중국 문화가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던 시기입니다. 유교, 중국 문화,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받아들이고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과거에 급제한 문신관료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시기가 과거 급제자들의 활동이 가장 많았을 시기인데 어찌된 일인지 강감찬은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때 성종 때 일이죠.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출신에 따라서 대체로 두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한 그룹은 경주 사람들이에요. 또 한 그룹은 서울, 새 서울 개경의 주위 사람들, 지금 말로 하면 수도권 사람들입니다. 경주 사람들이 왜 이때 능력을 인정받게 되냐면 신라 말까지만 해도 신라에 있는 책은 전부 경주에 있었을 거예요. 문화 수준이 신라의 서울이었던 경주와 다른 지방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신라의 주로 육두품 계층의 사람들. 그 후손이 최승로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신라 망하고 고려가 건국되면서 경주에서 개경으로 이주를 해오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잠재적인 능력, 이게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리로 많이 발탁이 되고 과거에도 많이 급제를 하고 이러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가지고는 국가 경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다른 한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새 서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으로 치면은 경기도가 될 텐데 그때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근기, 서울 근처의 경기 지역이라는, 원래 경기라고 하는 게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일정한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니까요. 경기라는 말은 생기지 않았고 근기라고 하는 말이 생기는데 이 근기 지역의 호족들의 자손들이 공부해서 관리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강감찬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금주, 시흥, 이게 지금 서울이잖아요. 이 서울이 개성이 서울일 시절에는 서울에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마치 경기도 같은 그런 지역이잖아요. 금주의 강씨, 역시 근기 호족이라고 할 수 있고, 이때 근기 호족으로 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서희예요. 서희, 이천 서씨. 이천도 마찬가지로 근기 지역이기 때문에 서희나 강감찬 같은 사람들이, 서희도 역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죠. 서울로 올라가서 문신 관료 집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성종 때 아주 큰 사건이 거란군의 1차 침략인데 1차 침략 때 나가서 외교 담판을 벌인 사람이 바로 서희잖아요. 근기 호족 출신의 문신 관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강감찬은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을까? 매우 궁금한데 궁금한 걸로 그냥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알 방법이 없어요. 성종에 이어서 목종이 즉위했을 때는 천추태후도 등장하고 김치향 등장하고 유행관이라고 하는 국왕의 그 남색 파트너죠. 이런 사람이 국정을 농단하고 그래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때도 강감찬의 이름은 보이지 않아요. 목종 말에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목종을 시해하고 현종을 왕에 올리는데 이때도 강감찬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숨어있던 강감찬이 현종이 즉위하고 석 달 만에 실시된 과거에 지공구어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 강감찬이 현종을 지지했을 것이다. 또는 현종이 갑자기 왕이 되어서 자기를 지지할 만한 또는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들을 이제 중용을 했겠죠. 그러는 가운데 강감찬이 발탁이 되었을 것이다. 요 정도의 추론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종대 이후에 강감찬의 이름이 나오는데 현종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왕도 굉장히 힘들게 되잖아요. 이건 여러 드라마나 천추태후, 고려고란 전쟁에서도 그런 그 장면이 나오고 저의 그 왕자난 이런 컨텐츠에서도 이 말씀을 현종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얼마나 어렵게 왕이 됐는지 아마 그래서 대충은 아실 텐데 더 큰 어려움은 왕이 되자마자 거란의 침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거란 침략에 대해서 강감찬 열전에 기록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강감찬에 대한 기록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현종 원년에 거란주가 고려사는 꼭 거란 황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거란주, 거란임금 이렇게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겠네요. 이렇게 표기를 해놔요. 거란주가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서경을 공격했는데 이게 거란의 2차 침략입니다. 이때는 거란 성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고려를 침략을 해와요. 아군이 패했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이때 강조가 이끄는 군대가 패배했거든요. 이 보고가 올라오자 여러 신하들이 항복할 것을 논의했다. 더 싸우기가 어렵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 이때 이제 강감찬이 짠 하고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강감찬이 홀로 말하기를 오늘의 일은 그 죄가 강조에게 있으니 걱정할 바가 아닙니다. 요거 설명이 좀 필요하네요. 강조가 목종을 시해했다고 하는 것이 거란이 고려를 침략하는 명분이 됐던 거예요. 왜 이게 그 침략의 명분이 되냐면 그 이전에 목종이 거란으로부터 책봉을 받았기 때문에 거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책봉한 국왕을 함부로 죽이거나 폐위시킬 수 없다. 나는 그 국왕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란이 때 고려를 침략하는 명분이 강조의 시역 이거였는데 강조가 거란과 싸우다가 잡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감찬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의 일은 그 죄가 강조에게 있으니 걱정할 바가 아니다. 왜? 강조가 이미 죽었으니까. 거란이 계속 전쟁을 할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문신다운 판단이죠. 그리고 이 판단이 그렇게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이 전쟁을 계속할 명분이 거란에 없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적은 수의 군사로 대항하기가 어려우니 말 그대로 중과 부적이니 적의 기세를 피했다가 서서히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 말은 점잖지만 사실은 피난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에게 남쪽으로 피난 갈 것을 권유했다. 이 말을 듣고 이날 밤 왕이 후비 및 몇몇 사람 그리고 금군 왕의 그 친위군이죠. 50여 명과 함께 서울을 빠져나갔다. 이거는요, 임진왜란 때 선조의 그 피난보다 훨씬 더 절박한 사정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따르는 군대가 50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이때가 이 장면이 강감찬이 뭔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첫 번째 기록입니다. 왕에게 남쪽으로 피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 거란의 성종이 이끌고 온 군대가 보병, 기병 합쳐서 40만이었다. 고려 군사를 전부 긁어 모아서 통주라고 하는 곳에서 성종의 거란군과 싸우는데 그때 강조의 군대는 30만이었다. 40만과 30만이 한 자리에 모이면 이거 어떻겠어요? 30만, 40만 이거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기록은 그렇게 돼 있어요. 12월 9일 날 서경이 함락됐고 12월 28일 날 현종이 개경을 탈출해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인 1011년 1월 1일 날 개경이 함락됩니다. 1011년 1월 1일. 우리 저 주민등록번호 쓰듯 쓰면은 1011-0101 이렇게 쓰는 날이 되네요. 이날 개경이 함락돼요. 그리고 현종은 개경을 출발해서 1월 13일 날 나주에 도착했고 나주로 가는 이 사이에 현종은 계속 거란 성종에게 사람을 보내서 협상을 벌여요. 우리 이 대목에서 기억할 이름이 있죠. 네, 하공진. 네, 자 성종으로서도 거란으로서도 계속 전쟁을 할 명분이 상당히 약해진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고려 외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성종에게 돌아갈 명분을 주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 명분을 줍니다. 그 명분을 어떻게 주느냐? 거란군이 돌아가면 고려 국왕, 현종이 직접 거란까지 가서 성종을 만나겠다. 이건 항복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약한 그 아랫단계인데 조회하겠다. 뭐 인사하러 가겠다. 이 정도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종은 고려 국왕이 온다고 약속했으니 뭐 이만하면 됐다 하고 군대를 돌이킬 명분을 얻은 거죠. 이래서 1월 11일부터 거란군이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는 고려 거란 전쟁 상황은 고려 외교 2편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강감찬은 이 공로를 확실하게 인정을 받습니다. 항복을 했다면 큰일 날 뻔했네. 그렇죠. 왕이 남쪽으로 참 정말 고생하면서 가요. 이 왕이 수도를 버리고 피난한 것을 몽진이라고 하거든요. 몽진은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뜻이에요. 현종은 정말 이 말대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나주까지 갔다 옵니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몽진하는 길에 강도까지 당한다고요. 강감찬 덕분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강감찬이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국자 죄주가 되었다가 다시 한림학사 승지 좌산기 상시로 옮겼다라는 기록이 강감찬 열전에 있습니다. 국자 죄주라고 하는 거는요, 국자감이 교육기관이에요. 여기에 종삼품 관직입니다. 그런데 이 관직 재밌는 거 있어요. 한자로 쓸 때는 제주라고 쓰고 읽을 때는 죄주라고 읽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지식이죠. 국자 제주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거는 국자 죄주라고 읽는다. 왜 그렇게 읽느냐고요? 몰라요. 그냥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역사는 암기 과목이에요. 자, 교육기관의 관직을 가졌다는 건 이 사람이 과거에 급제한 문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다시 한림학사 승지로 옮겼다는데 한림학사 승지는 뭐냐면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걸 누군가 써줘야 되잖아요. 왕명을 문장으로 완성하는 이런 관청이 한림원인데 거기에 정삼품 관직이 한림학사 승지입니다. 겸직으로 좌산기 상시라는 관직을 갖게 되는데 이 좌산기 상시는 언관이에요. 고려의 언관. 조선으로 치면은 사간원인데 고려에서는 중서문화성 낭사라고 하는 관청의 정삼품 관직입니다. 이래서 종삼품, 정삼품 이런 관직을 청요직이라고 하는데
요직에 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때 나이가 64살이에요. 64살에 삼품관직에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늦는 겁니다. 이거는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때쯤 해야 되는 관직인데 강감찬님 출세가 굉장히 늦은 편이에요. 이때면 아마 비슷한 나이 사람들은 대체로 정년퇴직하고 이럴 나이예요. 그런데 강감찬이 아마 이때 계속 관직에 있었던 이유는 피난해야 됩니다라는 이 주장 때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쨌거나 강감찬은 같은 또래 사람들이 다 물러난 그 사이에서도 홀로 조정에 남아서 노익장을 과시합니다. 같은 해에 이거는 강감찬 열전에 나오지 않고 다른 기록에 나오는데요. 이인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어떤 얘기냐면 감찰어사입니다. 감찰어사는 뭐냐면 관리들을 감찰하는 어사대의 종육품관직이니까 하위직이고 강감찬보다 젊은 사람이었겠죠. 이 사람이 강감찬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강감찬을 계속 고소했다. 뭐냐면 탄핵을 한 거예요. 탄핵을 했는데 오히려 강감찬은 무사하고 이인택이 파직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대체로 감찰사에서 누구가 잘못했다 해가지고 그걸 문제를 삼으면 대체로는 그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오히려 감찰관이 처벌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강감찬의 뭐라고 해야 돼요? 이 뒷백이 얼마나 튼튼했는가, 현종의 신임이 얼마나 막강했는가, 피난해야 됩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오랫동안 힘을 발휘했는가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때 왜 이인택이 이런 일을 했는지, 자, 이게 이제 한번 역사 공부 저하고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이 기록만 가지고는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인택이 이런 말을 한 게 언제냐면 1012년 6월 17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한 달 전에 이인택이 어떤 일을 한 적이 있냐면 여진이 청하현, 영일현, 장기현, 이게 전부 경상북도 흥해군 포항시 뭐냐면 경상북도의 동해안 쪽이에요. 이쪽에 여진이 침략한 일이 있습니다. 아니, 여진이면 저쪽 함경도 함흥 저 북쪽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내려오지? 생각하실 텐데 여진이 배를 타고 침략을 해와요. 그래서 어디까지 그때 여진이 가냐면 일본까지 갑니다. 일본을 침략한 일이 있어요. 고려 초에.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여진을 이렇게 도이라고 부르는데 도이의 침략이라고 하는 일본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인데 이게 고려 동해안을 이렇게 가가지고 배를 타고 일본까지 침략한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이제 약탈한 물건, 약탈한 포로 이걸 이제 싣고 돌아가는 여진의 요 배를 고려 수군이 납포합니다. 그래서 끌려가던 일본 사람들을 일본으로 무사히 돌려보낸 일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때 고려 수군에 의해서 구출된 일본 사람들이 가서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려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이걸 또 보고를 했고 이 보고서가 지금 일본에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한 후대를 받았고 우리가 참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어쨌거나 뜻밖의 나오는 여진 수군, 여진 해적이 되겠네요. 여진 해적이 경상도 북부 일대에 침략을 해왔을 때 그때 도부서에 문현, 강민첨, 이인택, 조작이 4사람을 보내서 격퇴하게 한 적이 있어요. 도부서는 뭐냐면 고려의 수군 지휘관입니다. 수군을 지휘하는 관청이 도부서인데 동계 도부서, 북계 도부서, 동남해 도부서 3개가 있어요. 아마 이 지역은 포항 일대니까 동남해 도부서가 되겠죠. 그런데 이때 강감찬의 관직이 뭐였냐면 동북면 행영병마사였습니다. 동북면 행영병마사라는 거는 저쪽 강원도 북부 함경남도 일대 여기까지를 관할하는 임시로 파견된
군사 지휘관이에요. 그러니까 강감찬이 이때 거기에 파견돼 있었는데 여진을 제대로 못 막았다는 이런 것으로 남쪽으로 파견되었던 이인택이 뒤에 감찰어사의 자격으로 강감찬을 탄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이다 보니까 대체로 강감찬 쪽에서 기록을 남긴 강감찬 열전에는 그런 얘기가 빠져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입니다. 더 정확한 내막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감찰어사의 탄핵을 받고도 무사한 강감찬. 요거는 분명한 팩트니까 요것만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있다가 중추사로 승진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중추사는 중추원의 종이품관직인데 이거는 중요해요. 고려시대에는 중요한 정책을 고위 관리들이 모여서 회의에서 결정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때 회의를 하는 고위 관리들의 관청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중서문화성이고 하나가 중추원이에요. 중서문화성의 고위 관리를 재신이라고 하고 중추원의 고위 관리를 추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신과 추밀을 합쳐서 재추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아래서부터 관직으로 올라가다가 재추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이 사람은 출세했구나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품계로는 중추원의 정3품 이상, 그리고 중서문화성은 전부 종2품 이상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높은 관직이 문화시중이잖아요. 중서문화성의 문화시중, 평장사, 참지정사, 정당문학, 지문화성사, 이걸 5개 관직을 오제라고 하고, 중추원에 판중추원사, 중추원사, 지중추원사, 동지중추원사, 중추원 부사, 첨서중추원사, 중추원 직학사, 요걸 7추라고 해가지고 오제 7추, 이 12개 관직이 고려의 핵심인데 강감찬이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이 없이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을 해요. 이거는 하는 일이 없다는 것보다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기가 관심이 있는 어떤 일에서든지 안건이 올라오면 내 주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올라간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강감찬이 자기가 관심 있던 문제가 아마 사직단 수리하고 종묘 사직할 때 그 사직, 이 사직단이 아마 이 전쟁으로 무너졌던 것 같아요. 이걸 수리를 하고, 이 수리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사직단에서 제사 지낼 때의 그 의례, 이걸 전부 정하게 할 것을 청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왕이 받아들여서 사직단 이때 다시 만들고 이거 이제 이 절차를 전부 기록을 해라. 왕명이 내려졌고 이게 아마 기록이 됐을 텐데 그때 기록된 그 글은 지금 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또 고려사 예지에 남아 있어요. 이때 강감찬의 나이가 무려 67살 때 일입니다. 아마 회의에 들어가면 강감찬이 나이가 제일 많았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비로소 추밀이 되었다. 재추의 일원이 되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거는 전체적인 흐름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강감찬의 모든 것을 다 훑어보는 시간이니까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이어서 2부 상서로 옮겼다. 2부 상서는 2부의 상서 최고 관직입니다. 그런데 2부가 뭘 하는 곳이냐면 문신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관청이에요. 이건 권한이 있는, 상당한 권한이 있는 관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미담 하나가 기록이 된 게 있습니다. 강감찬에게는 계령현에 12결의 땅이 있었는데 왕에게 아래요 군호에게 공급하자고 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계령현은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는 계령면이에요. 이 계령이라는 이름은 지금 거기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땅이, 강감찬의 땅이 있었는데 이거를 국가에 기증한 겁니다. 땅을 내놔서 이걸 군인들에게 나누어 줍시다. 이게 군인하고 아무 관계없는 강감찬이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일을 했을까 하는 건데, 그래서 기록이 남아있게 된 건데, 이걸로 그쳐서 왜 그랬는지 하는 내막은
알 수가 없어요. 군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려시대에 이렇게 되는 거죠. 군인을 배출을 하면 남자가 군대 가면 가족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군인 한 명당 2사람의 양호라는 걸 붙여줘서 이 사람들이 이 군인의 가족들을 책임지게 하는 이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군인 한 명이 나오면 양호가 2명이 나오고 요거 하나를 세트로 묶어서 군호라고 하게 되는 건데 이 사람들에게 자기 땅 12결을 줬다는 거죠. 12결은요, 얼마냐면 고려 초에는 1결이 15,400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2결이면은 18만 5천 제곱미터, 우리가 익숙한 평으로 따지면 5만 6천 평 정도가 되는 땅이에요. 무척 넓은 거죠. 이걸 내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그 땅을 어떻게, 그 넓은 땅을 어떻게 내놓을 수가 있지? 이거 방위성금인가? 이런 생각보다 오히려 제 관심은 어디에 꽂히느냐면요. 경상북도 김천시 계령면에 어떻게 강감찬이 땅을 가질 수가 있었지라는 거예요. 강감찬은 이 경상도 지역하고는 전혀 연고가 없습니다. 오대조부터 금주에 와서 살았고 어려서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안에 어떻게 해서 계령면 땅이 있지? 강감찬이 어떻게 이 땅이 여기 있는 걸까라고 하는 게 저는 아주 궁금해요. 가능성은 처가, 그러니까 강감찬의 부인이 이 지역 사람이었을까? 그렇다면 그때는 딸에게도 상속이 되니까 이 딸이 그 땅을 상속받아서 가져올 수 있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데, 그 할아버지 오대조가 신라에서 왔다고 했을 때 그 온 신라라고 하는 데가 혹시 여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건데, 이거는 가능성이 아주 좀 낮아 보여요.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유력한 가설이 강감찬 부인이 가져온 재산, 이런 거일 텐데 이것도 확인되지 않고 이 정도 얘기거리로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록이 적다 보니까 모르고 지나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뭘 모르는 거지? 여기까지 접근하는, 여기까지는 알 수 있고 이걸 넘어가면 모르는 거다라고 하는 그 선을 분명히 하는 게 이게 역사 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갈 수 있는 끝까지 가보자. 자, 우리가 아는 것을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피난 갑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굉장히 늦게 이루어집니다. 그 말을 한 뒤 무려 7, 8년 뒤에 이런 일이 있어요. 현종 9년 1018년에 서경유수 내사시랑 동 내사문화평장사에 제수되었는데, 왕이 손수 고신을 쓰며 말하기를, 고신은 임명장이에요. 이 내사시랑 동 내사문화평장사라고 하는 긴 관직, 고려시대에는요, 관직은 길수록 좋은 겁니다. 굉장히 길잖아요. 이거 굉장히 높은 관직이에요. 이 임명장을 왕이, 현종이 직접 쓴 거예요. 누굴 시키지 않고. 이때 뭐라고 썼느냐? 경술년, 이게 1010년, 오랑캐 전란이 있어 적들이 한강변까지 깊숙이 침범해 왔는데, 당시 강공의 계책이 아니었더라면 온 나라가 모두 좌이민이 되었을 것이다.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종이 높은 관직을 내리면서 그 임명장에 무려 8년 전에 그 일을 기억해서 쓴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강공의 계책대로 피난하지 않았더라면 온 나라가 모두 좌이민이 되었을 것이다. 좌임이라고 하는 것은 옷깃을 왼쪽으로 포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제가 볼 때 왼쪽에 옷고름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포개지는 거죠. 이게 좌임이고, 우리 지금 남자 양복 자켓을 입으면 왼쪽이 위로 올라가죠. 요걸 우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는 중국 문화와 그 바깥 문화가 달랐어요. 중국 사람들은 우임을 했습니다. 우임. 중국 장성 바깥에 있는 유목민족은
좌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좌이민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오랑캐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강공의 계책을 쓰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거란 사람이 됐을 것이다, 나라가 망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놓은 겁니다. 물론 우리한테는 어렵지만 그때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자, 또 문제의 나이, 이때 71살이에요. 71살에 서경유수 내사시랑 동내사문화 평장사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관직에 오르는데, 서경유수는 서경의 지방관이에요. 서경은 지금 평양이잖아요. 평양에 직접 부임해서 서경을 다스리는 지방관입니다. 동시에 서울에서의 관직도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겸하는 거죠. 그 관직이 이 긴 평장사예요. 이 내사시랑 동내사문화 평장사 중에 내사는 나중에 중서로 바뀌게 됩니다. 내사성이 문종 때 중서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으로는 중서시랑 동중서문화 평장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평장사 가운데 서열 2위. 평장사에 여러 등급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관직이에요. 이 위에 문화시중이 있으니까 이 관직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서열 3위의 관직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71살의 서열 3위? 글쎄요, 이거는 뭐 끝까지 관직에 살아남아서 거기까지 올라간 거지만 아마 서열 1위, 2위는 강감찬보다 나이가 더 젊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역시 노익장은 계속됩니다. 자, 그때 거란에 3차 침략이 있게 됩니다. 강감찬을 명장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전쟁이 이때 일어나요. 거란에 소손령이 침입하니 병사가 10만 명이라고 했다. 호 10만. 우리 10만이야 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안 세보면 몰라요. 아마 10만이 훨씬 안 됐을 겁니다. 일종의 심리전이잖아요. 우리 3천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10,000명이야 라고 하는 게 일단 기선을 제압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10만이야, 100만이야 이 정도, 그래도 거짓말도 어떤 규칙이 있는 거니까 대체로 한 10배 정도 부풀리는 거 아닌가 하는데요. 자, 어쨌건 10만이라고 하면서 소손령이 침략을 해와요. 당시 강감찬은 서북면 행영도통사, 서북면, 그러니까 지금의 평안도 쪽에 파견된 도통사, 군사 지휘관이었어요. 그랬더니 왕이 강감찬을 상원수로 임명하고 대장군 강민첨을 부원수로 삼아서 군사 20만 8,300명을 거느리고, 여기서 20만을 거느리고 하면은 2만이야 라고 할 텐데 20만 8,300명이라고 했으니 이 숫자는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군사를 거느리고 영주는 지금 청천강 바로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안주라고 하는 곳이고, 이게 고려시대는 안북부라고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등장하는 군사 도시예요. 여기에 주둔하게 했다. 그랬더니 강감찬이 군대를 흥화진이라고 하는 데까지 보냅니다. 흥화진은 압록강 바로 아래에 있는 신의주 옆에 원래 있던 곳을 의주라고 하는데, 의주에 있던 지역이에요. 여기에 이르러서 기병 12,000명을 뽑아서 산골짜기에 매복시킨 뒤 큰 동화주를 소가죽에 꿰어서 성 동쪽 큰 냇물을 막고 그들을 기다렸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의 재현입니다.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적들이 오자 막아나왔던 물줄기를 트고 복병을 돌격시켜 크게 패배시켰다. 그러니까 거란군의 선봉을 여기서 한번 깬 거예요. 흥화진 전투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런데 거란군의 본진은 이 패배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고 내려옵니다. 소선령이 군대를 이끌고 곧장 경성으로 진군했다. 경성이 지금 개경이니까요. 자, 흥화진에서 우리가 이겼는데 거기에서 패배한 거란군이 계속 아래로 내려와서 개경까지 온 거예요. 그때 강민첨, 부원수죠. 부원수 강민첨이 자주, 이게 평안남도 순천인데 여기에서 다시 거란군을 패배시켰다. 실항으로 참전한 조원은 마탄에서 거란군을 공격해서 목을 벤 것이 마녀급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마녀급이면 처음에 쳐들어온 거란군이 10만이 맞을 것 같은데요.
다른 숫자는 다 안 믿는데 이건 또 믿어줘야 되나? 아니면 목 뺀 것이 만여급이었다는 이게 10배로 펑튀기 된 걸까? 자, 여러 가지 그 계산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이 마탄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평양 지역이에요. 여기저기에서 거란에 대해서 고려군이 승리를 거두었다는 건데, 그런데도 거란군이 계속 밀고 내려와서 개경까지 옵니다. 아마 여기에서 어떤 그 전투가 있었는지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거란군이 개경 가까이 오자 강감찬이 병마판관 김종현으로 하여금 병사 10,000명을 거느리고 급히 개경으로 들어가 수비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강감찬은 어디에 주둔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주에 주둔하고 있었던 거죠. 청천강 남쪽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던 겁니다. 개경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데리고 있던 군대 가운데 10,000명을 보내서 개경을 수비하게 하고, 동북면 병마사, 이거는 저쪽 그 동북면 쪽이니까 강감찬의 지휘 바깥에 있던 그 군대예요. 여기서도 3,300명을 개경으로 보내서 둘을 합치면 한 13,300명 정도가 개경을 지키게 되는 거겠네요. 이 전투에서 고려군이 거란의 공격을 막는데 성공을 합니다. 거꾸로 공격에 실패한 거란군이 군대를 돌려서 돌아가게 되는데, 이걸 강감찬이 기습해서 500여 급을 베었다. 자, 그러다가 이 후퇴하던 거란군이 그 다음에 2월 달에 귀주를 통과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귀주 전투, 이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강감찬 등이 귀주의 동쪽 교회에서 거란군을 맞아 싸우는데 승패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데, 김종현이 군사를 인솔해서 그곳에 온 거예요. 이 군사는 누구냐면 강감찬이 개경을 지키라고 내려보냈던 그 군대. 그 군대가 개경으로부터 이 거란군을 쫓아서 북쪽으로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비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었다는 거예요. 이때가 2019년 1월 달이에요. 1월 달에는 대체로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죠. 북풍이 불 때인데, 김종현이 남쪽에서 막 거란군을 추격해서 귀주에서 싸우려고 하는데 바람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바뀌어서 깃발이 북쪽을 가리켰다. 적벽대전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런 일이 귀주에서도 벌어진 겁니다. 바람을 등진 아군이 그 기세를 타고 용기백배하여 격렬히 공격하니 거란 군사들이 북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아군이 그들을 추격해서 석천을 건너 발령에 이르렀는데, 시체가 들을 덮었고 사로잡은 포로, 노획환, 말과 낙타, 갑옷, 병장기는 이루 셀 수 없는 지경이었다. 살아서 돌아간 자가 겨우 수천 명이었으니 거란의 패배가 이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이것이 귀주 대첩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이래서 강감찬이 귀주 대첩을 거두었다는데, 이때 나이는 자연스럽게 한 살이 더 많아진 72살이에요. 자, 이 기록 뒤에 고려사에는 이런 말이 뒤따라옵니다. 거란주가 패전 소식을 듣고 대노하여 소손령에게 사자를 보내 말하기를, 내가 적을 얕잡아보고 적국 깊이 들어가 이런 지경이 되었으니 무슨 면목으로 나를 보려는가? 짐은 너의 얼굴 가죽을 벗기고 그런 후에 죽일 것이다 라고 하였다. 거란의 대패가 이제 여기 확인이 되는데요. 그런데 거란 측 기록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패배는 패배 맞는데 거란 측에서는 이 패배를 글쎄요,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으려고 했거나, 아니면 고려 쪽에서 이 승리를 좀 확대해서 과장해서 기록한 것이거나, 또는 둘 다이거나 이런 거겠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확인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강감찬에게 패배한 거란 장수가 소손령인지 아닌지, 우리 소손령이라고 안 하고 소배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소손령과 소배합은 어떤 관계일까? 자, 답부터 말씀드리면 기록의 오류이고 소배합이 맞습니다. 그리고 소손령과 소배합은 어떤 관계냐? 소배합이 소손령의 형이에요. 자, 이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은 고려 쪽에는 자세하게 없고 거란 쪽에 있습니다. 거란의 역사 기록이죠. 요사.
요사에 의하면 여기 소배압 열전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배압은 국구, 그러니까 황제의 장인이라는 뜻이에요. 소부방의 후손이다. 거란의 소씨는 황후족이라고 말씀드렸죠. 황족은 야율씨고 그 후손들입니다. 이 소배압에 대해서 요사는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지략이 많고 기사, 말 타고 활 쏘기에 능했다. 말하자면 전투도 잘하고 지략이 있으니까 명장이다라는 이런 평가죠. 1004년에 거란과 송이 전쟁을 해서 전연의 맹약이라고 한 것을 맺을 그 전투에서 소배압이 발해군을 이끌고 송과 싸움을 벌였다. 그 전에 발해가 멸망하고 발해 군대가 거란에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발해 군대를 이끌고 송과 싸웠고 전연의 맹약이 성립이 되자 북부제상, 거란은 북부와 남부, 북면관, 남면관 이원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북부의 제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전공을 상당히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 기록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1010년에 고려 침략에도 참전했다. 거란 성종이 고려를 직접 공격해 왔을 때 이때에도 소배압이 참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개경 서령에서 수천급을 뱄다. 이 수천급은 전부 고려 군인의 목인데요. 고려 군인 수천급을 배웠고 개경에 들어가서 개경을 약탈한 것도 소배압입니다. 이때 개경이 전부 불타요. 개경이 이제 왕도 없어지고 뭐 이런 정말 주인이 없는 곳에 거란군이 들어와 가지고 이걸 약탈을 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소배압인 거예요. 그런데 귀주에서의 패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문을 그대로 제가 번역을 해보죠. 고려를 다시 정벌했다. 개경에 이르러 적이 도망가 흩어지자 군대를 이끌고 약탈하고 돌아왔다. 이거는 사실과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편한 대로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사실은 개경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패배하고 돌아간 거였는데 약탈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타이하, 다하, 타하. 이 강 이름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어딘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강을 건널 때 적이 활을 쏘아서 소배압이 갑장, 무기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면관이 되었다. 이렇게 아주 덤덤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수천 명만 남았다든지 성종이 내 얼굴 가죽을 벗기고 어쩌고 이런 이야기는 거란에는 없어요. 아마 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실을 좀 이렇게 죽여서 요즘 이런 걸 마사지 한다고 해요.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죠. 자, 소배압이 그래서 3차 침략에 왔다가 패배하고 돌아갔다고 하는 게 분명해서 고려사는 계속 소손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소배압이다라고 고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소손령은 어떻게 되나요? 소손령은 소배압의 동생이고 이름은 항덕이에요. 소항덕이고 손령은 그 사람의 자입니다. 자는 뭐고 호는 뭐고 할 때 자가 손령인데 우리는 소손령으로 더 많이 알고 있죠. 거란 황제였던 경종의 딸과 결혼을 해서 부마가 됩니다. 황제의 부마. 이 사람이 1차 침략 때 고려에 왔던 거죠. 그때 요사의 소배압열전 뒤에 소손령이 그 동생이다 해가지고 기록이 간단하게 있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그때 고려가 항복하지 않아서 항덕이, 손령이 황제의 명을 받고 군대를 이끌고 그 변성을 약탈하니 왕치는 성종의 이름이에요. 고려 성종이 두려워 표를 올려 항복을 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거짓이죠. 서희와 담판을 벌였고 고려는 이때 거란에 항복한 적이 없어요. 자, 이걸 자기들 식으로 표를 올려 항복을 청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요사는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봐야 되겠죠. 반대로 우리의 고려사도 주의해서 읽어봐야 된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이 두 개의 서로 상반되는 기록을 대조해 가면서 그 중간 어디에서 역사적인 진실을 찾아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승리한 강감찬이 개선에서 포로와 노획물을 바치니 왕은 친히 영파역까지 나와 영접하였다. 영파역은 지금 우봉이라고 하는 데인데 개경에서 동북쪽으로 상당히 멀리 있는 곳이에요. 왕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강감찬을 영접을 한 겁니다. 비단을 누각에 묶고 풍악을 준비하여 장군과 병사들 위해 잔치를 벌였고 금으로 만든 꽃 8가지를 몸소 강감찬의 머리에 꽂아 주었다. 이거는 왕이 직접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옛날에는 대단히 드문 일이죠.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지, 고려로서는 이 승리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을지 이거를 짐작할 수 있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왕이 왼손으로 강감찬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술잔을 잡고서 위로와 감탄의 말을 그치지 않으니, 이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잘 표현이 돼야 될 텐데요. 강감찬은 감당할 수 없다며 이러지 마세요 사의를 표했다. 드디어 그 역의 이름을 흥의역으로 고쳤고, 전에는 영파역이었는데 여기가 의가 흥한 역 해가지고 역의 이름을 흥의역으로 고치고, 그 역에서 일하는 영리들에게 관대를 하사하여, 관, 모자와 대, 허리띠, 이게 이제 관복이라는 뜻인데요. 이걸 하사해서 주현애리와 같게 했다. 영리하고 주현애리는 고려 신분제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역이라고 하는 것은 향소, 부곡, 진역, 장처 이래가지고 잡척들이 사는 곳이고, 여기에 살고 있는 정호는 일반 주현의 정호와 같지 않아요. 차별 대우를 받는데 그런 걸 없애고 주현리와 같게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이 장소에게까지 이런 상을 내렸겠어요. 사실은 이 영파역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왕이 거기서 강감찬을 만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런 특혜를 받게 된 거죠. 자, 이제 강감찬이 승리를 거두고 이제 저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강감찬이 표문을 올려 나이를 이유로 물러가기를 청했으나 이때가 72살이었잖아요. 윤허하지 않고 안 된다. 계속 나와라. 그런데 대체로 옛날에 나이가 70살이 되면 아무리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도 관직에서 물러납니다. 이걸 치사라고 해요. 치사. 자, 그런데 치사를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왕이 의례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궤장이라는 걸 줍니다. 궤는 팔걸이가 있는 의자예요. 노인이니까 근무할 때 좀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어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지팡이를 줘요. 궤와 지팡이 해서 궤장을 하사하고 사흘에 한 번만 출근해라. 매일 안 나와도 돼. 이러는 거죠. 그래서 궤장을 하사하고 사흘에 한 번만 조회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제 뭔가 대우를 더해주는 거예요. 관직도 더 높여가지고 검교 태위, 문화시랑 동내사문화평장사, 천수연 개국남 시급 300호를 더해주고 추충 현모 안국공신의 칭호를 하사하였다. 이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설명이 필요하니까는요, 언제 기회가 되면 따로 설명을 하죠. 그런데 흔한 일이 아니다. 그랬더니 강감찬이 역시 안 되겠습니다. 사흘에 한 번도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표문을 올려 사직하자 왕이 허락했고 특진 검교태부 시급 500호를 더해 주었다. 그래서 73살에 사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직을 치사라고 한다 말씀드렸죠. 73살에 관직에서 물러나요. 관직에서 물러난 상태에서도 집에서 한가하게 논 게 아니고 국정에 대해서 뭔가 제안을 하고 하는 이런 거는 합니다. 이제 국가의 원로가 된 거잖아요. 강감찬이 우리 수도에 성곽이 없습니다. 담을 쳐야 됩니다 해가지고 나성을 쌓을 것을 청하니 왕이 그 건의에 따라서 왕가도라는 사람에게 명해서 나성을 축조하게 했다. 이 개성을 뺑 둘러싸고 있는 성, 이걸 나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관직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에서도 승진이 됩니다. 73살에 치사했잖아요. 83살에 10년 뒤에
문화시중에 임명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실제로 문화시중이 되어서 출근하는 게 아니고 치사한 상태의 관직이 문화시중이 된 거예요. 평장사 치사에서 문화시중 치사 이렇게 됐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84살에 덕종이 즉위했을 때 개부이동 3사 추충현모 안국봉상공신 특진검교태사 시중천수군 개국 후 시급 1000호 명함에 이걸 쫙 이제 박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역시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된 다음 해 얼마 후에 죽으니 84살이었다. 3일 동안 조회를 정지했으며 인헌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백관에게 명령하여 장례에 참석하게 하고 조문, 조사, 부위, 증직, 조, 뇌, 부, 증 등은 모두 시중, 유진의 예에 따르게 했다. 뭐 이런 기록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사신의 평이 따릅니다. 이 사신의 평은 이렇습니다. 두텁도다 하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시며 국가에 재앙이 닥쳐오려고 하면 반드시 이름난 현자를 낳아 대비하시는구나. 기운년과 경술년에, 그러니까 1009년과 1010년에 역신들이 반란을 꾸미고 강대한 적이 침입해와서 안팎이 어지럽고 혼란해져 나라의 운명이 위급했는데 그때 강공이 없었다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을지 알 수가 없다. 공은 들어와서는 모의에 참여하고 나가서는 정벌을 담당하며 제왕과 변란을 평정하고 사만을 회복하여 이로써 종묘사직과 생민들이 영원히 힘입도록 했으니 하늘이 낳으신 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재앙을 대비한 것이 아니라면 그 누가 이와 같이 할 수가 있었겠는가. 아, 성대하도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이르기를 한 사신이 밤중에 시흥군에 들어왔는데 큰 별이 인가로 떨어진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 살펴보게 했더니 마침 그 집 부인이 아들을 낳았다. 사신이 마음속으로 이를 기이하게 여겨 데리고 돌아와 길렀으니 그가 바로 강감찬이었다. 뒤에 송나라 사신이 그를 보고 자신도 모르게 내려 절하며 문곡성이 보이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였다. 이거는 그래서 낙성대 이야기는 별이 떨어진 곳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뒤에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고려사의 사신의 말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뼈대에 있는 전설이죠. 아, 그리고 강감찬 열전에는 인물평이 그 뒤에 따라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감찬은 성품이 청렴하고 검약하여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았다. 근데 옛날 훌륭한 사람들은 다 이래요. 검약하고 청렴하고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아도 다 부자로 살아요. 청빈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권력을 이용해서 치부했다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예요. 자기의 지위에 걸맞는 부는 누렸겠죠. 그런데 강감찬 열전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체구가 작은 데다가 얼굴이 못생기고 의복은 더럽고 낡아서 보통 사람보다 낫지가 않았다. 체구가 작고 얼굴이 못생겼다. 이거는 어지간해서는 기록 안 해요. 진짜 이런 사람이어도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강감찬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수종 씨, 이거 캐스팅 잘한 거예요? 이거 왜곡 아닙니까? 자, 그러나 엄숙한 얼굴로 조정에 서서 큰 일에 임하여 정책을 결정지을 때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라의 기둥이자 주춧돌이 되었다. 못생겼기 때문에 그 활약이 더 돋보인 거예요. 당시 풍년이 들고 백성이 안정되어 안팎이 평안하니 사람들이 모두 강감찬의 공이라고 생각했다. 강감찬의 강점은요, 공을 많이 세웠다, 귀주대첩을 거두었다, 이것도 있지만 민중이 사랑한 장군이라고 하는 데 있는 겁니다. 나라가 잘 되니까 사람들이 이거 전부 강장군 덕분이야. 강공 덕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민중이 사랑한 장군. 이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사하고 관직에서 물러나 성남쪽 별장에 돌아가서 낙도 교거집과 구선집을 저술했다. 문집도 있었다는 건데 이건 지금 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강감찬 설화가 만들어져요. 강감찬 설화, 별이 떨어졌다, 낙성대 설화인데 이거 말고도 그 이후에 강감찬 설화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출생담, 별이 떨어져서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감찬 아버지가 아주 훌륭한 태몽을 꾸었고, 또 이제 버전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강감찬 아버지가 훌륭한 아들을 낳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자, 어쨌거나 아버지의 노력이 있었고 본부인에게 돌아오는 길에, 자, 이제 아들을 낳아야지 뭐 이런 그 마음가짐이었겠죠. 여우 여인과 만나서 갑자기 관계를 맺고 낳은 아이가 강감찬이었다. 이상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요, 시조나 위인들의 이 출생설화에 많이 등장하는 뭔가 특별한 탄생이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여우 여인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할 때도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강감찬은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큰일을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마마신을 불러 얼굴을 얽게 해서 스스로 추남이 되었다. 아, 완전히 이 추남을 참 그 역으로 이용하는 미담 아니에요? 너무 잘생겨서 큰일을 할 수 없다고요? 아니, 이분 어떻게 해요? 저 큰일 하잖아요.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친구 딸의 혼인식에 가면서 자기 아들 강감찬은 얼굴이 너무 못생겼다 해서 데리고 가질 않았는데, 강감찬이 몰래 혼인식에 가서 신랑으로 둔갑한 짐승을 퇴치했다. 신랑이 사실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걸 알아보고 퇴치를 했다. 이런 비범함을 보였다. 벼슬한 뒤에 소년 원님으로 부임하자 관속들이 어리다고 얕보니까 뜰에 세워둔 수숫대를, 야, 너희들 저 수숫대 전부 소매 속에 넣어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자 겨우 1년 자란 수숫대도 소매 속에 다 집어넣지 못하면서 20년이나 자란 원님을 너희들 소매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느냐라고 호통을 쳐서 길을 꺾었다. 근데 이거는 비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강감찬이 몇 살에 급제했다고요? 36살에 20살짜리 이 원님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강감찬이 어느 고을에 부임했는데 개구리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관속들에게 부적을 써주고 못에 던지게 했더니 개구리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았다. 그 밖에 모기를 퇴치했다. 개미 퇴치했다. 하늘에서 내리는 벼락을 손으로 꺾었다. 이런 여러 가지 설화들이 있는데 어떤 남다른 이인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강감찬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원래 있었는데 주인공 이름을 떼고 거기에다가 복붙해가지고 강감찬을 집어넣은 거죠. 우리의 최불암 시리즈가 이때는 강감찬 시리즈였던 거예요. 왜 이런 게 만들어질까? 강감찬이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최불암 씨가 국민 아빠잖아요.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최불암 시리즈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고려시대는 강감찬 시리즈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런 설화 중에 조금 뼈대 있는 설화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용제총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용제총화는 조선 초 성현이 기록한 여러 가지 잡록, 여러 가지 얘기를 수집해 놓은 책인데, 고려 시중 강감찬이 한양 판관이 되었는데 그때 한양부 경내에 호랑이가 많아서 관리와 백성이 많이 물려서 부윤이 걱정을 하자. 지금 서울이에요. 이 서울에 고려시대에 호랑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양 부윤이면 지금 서울시장이죠. 걱정을 하자 강감찬이 부윤에게 그거 쉬운 일이에요. 3, 4일만 기다리면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종이에 글을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이렇게 첩을 만들어서 아전에게 내일 새벽에 북동, 저쪽 북쪽 동네에 가면 늙은 스님이 바위 위에 앉아 있을 것이니 그 사람 불러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아전이 이제 강감찬이 말한 거길 갔더니 과연 남루한 옷에 흰 배로 만든 두건을 쓴 늙은 스님 한 사람이 새벽서리를 맞으면서 바위 위에 앉아 있다가 아전이 전해주는 그 편지, 첩이죠. 이 첩을 이렇게 펼쳐보고 아전을 따라와서는 판관 강감찬을 배하라고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다. 그랬더니 강감찬이 갑자기 그 스님을 보고 꾸짖기를 내 비록 금수지만 또한 영이 있는 물건인데 어찌 이와 같이 사람을 해치느냐. 너에게
오일을 약속할 테니 추한 무리를 거느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화살로 쏘아 죽이겠다. 라고 하니까 그 스님이 갑자기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옆에 보고 있었던 부윤이 크게 웃으면서 판관이 잘못 본 것이요. 스님이 어찌 호랑이겠소? 하니 강감찬이 스님을 보고 본 모양으로 화하라. 하니까 스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는 큰 호랑이로 변해서 난관과 기둥으로 뛰어 올랐다는 거죠. 그 소리가 수리 밖까지 진동했으며 부인은 그만 넋을 잃고 땅에 엎드렸다. 강감찬이 그만두어라 하자 호랑이가 전 모양으로 획 돌아가서 스님이 되어서 공손히 절하고 물러갔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지마. 기다려. 호랑이한테 그런 거예요. 자, 이튿날 부인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동쪽 교에 나가 살펴보라 고 했더니 늙은 호랑이가 앞서고 작은 호랑이 수십 마리가 뒤를 따라 강을 건너갔다. 이때부터 한양에는 호랑이에게 당하는 걱정이 없어졌다. 서울 시민 여러분, 강감찬 장군한테 고마워해야 될 거예요. 이때부터 서울에 호랑이 씨가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강감찬 아니었으면 북한산에 못 갈 뻔했다. 용제총화에도 강감찬이 못생겼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강감찬은 사람 됨이 키가 작고 귀도 작았다. 이 귀에 좀 진심이에요. 용모가 아주 크고 위험이 있으나 가난한 선비한 사람을 관대를 단정하게 해서 앞줄에 앉혀놓고 강감찬은 헌 옷을 입고 그 아래에 앉게 했는데 송나라에서 온 사신이 가난한 앞에 선 그 선비를 보고는 용모는 비록 크고 위험이 있으나 귀에 성곽이 없으니 필시 가난한 사람이다. 귀에 성곽이 있는 게 좋은 건가 봐요. 저는 있어요? 네, 저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네요. 하고는 강감찬을 보고 두 팔을 벌리고 엎드려 절하면서 염정성이 오랫동안 중국에 나타나지 않았더니 이제 동방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 앞에 그냥 의문의 일패를 당한 그 사람이 왜 등장하냐면 송나라 사신의 사람 보는 눈을 입증하려고 딱 보면 아는 사람이 강감찬을 보고는 이렇게 알아보더라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염정성이라고 했는데 이거 별 이름입니다. 9개의 별이 있어요. 이게 점술가들이 점칠 때 말하는 9개의 별인데 탐낭, 거문, 녹존, 문곡, 염정, 무곡, 파군, 좌보, 우필 9개 이 별 중에 염정성은 5번째 별이고요. 여기는 염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려사 열전 같은 다른 기록에는 문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전이 다른 거죠. 버전이 다른 이야기가 각각 흘러왔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한 계통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구전되어 오던 어느 한 본이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래서 강감찬의 그 후일담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키가 작고 못생긴 사람이 강감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아주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우리 생긴 걸로 역사 왜곡하지 맙시다. 고려 거란전쟁 재밌게 보고 계세요? 자, 사극은 사극이다. 재밌게 보시면서 역사는 역사다. 역사는 이익 주는 역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익 주는 역사였습니다.